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노후를 즐기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끄트머리까지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뭘 해도 달라질 수 없는 환경에 절망을 겪어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네, 전 어릴 적 모든 걸 겪고 이겨낸 사람입니다. 시련을 이겨낸 것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사랑하는 남편 덕분입니다. 지금부터 제 남편과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말재가는 특별히 없지만 그래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희 가족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연탄 공장에 다니시며 가족을 무척이나 사랑하셨던 아버지와 다정한 전업주부셨던 어머니 사이에서 외동딸로 무척이나 사랑을 받았던 저. 세 식구가 한 집에서 도란도란 여느 가정집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게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이 모두 산산조각 나버리게 된 건 다름 아닌 제가 8살 국민학교에 막 들어갔을 무렵쯤이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던 기름 보일러로 인해 화재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집이 모두 불타 없어지게 됐어요. 불행 중 다행히도 저희 가족은 화말 속에서 모두 구조되어 나올 수 있었지만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을 진한 흉터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선생님. 너무 아파요. 환자분 거의 다 되셨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병원에 실려가 화상을 입은 부분을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진행할 때 아버지의 고통 섞인 신음을 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얼굴과 팔, 손에 화상을 입으셨고 어머니 눈을 다쳐 한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되셨으며 저는 얼굴 일부분과 팔, 그리고 다리에 깊은 화상 흉터가 남게 됐어요. 아버진 손에 큰 부상을 입으셨기에 하시던 일을 그만두셔야 했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파셨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아버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아버진 현실에 절망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드시지도 않던 술만 드시며 집에서 눈물만 흘리셨고 어머니 역시도 무너져버린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어디든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셨지만 한쪽 눈을 잃은 어머니를 받아주는 곳이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아이들에게 한없이 놀림을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야, 괴물이다, 괴물. 얼굴도 쭈글쭈글, 팔도 쭈글쭈글.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이 괴물아.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무너진 행복으로 인해 끝도 없는 절망 속에서 허덕여야 했습니다. 우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말이죠. 원망할 대상을 찾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저녁 아버지께서 술에 잔뜩 취한 채로 들어오셔선 저와 어머니를 향해 울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보, 희수가 우리 그냥 다 같이 죽자. 이렇게 사람답지 못하게 살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자고. 우리가 같이 죽긴 왜 죽어. 살아야지. 당신답지 않게 왜 이렇게 약한 소리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발요. 네? 저와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를 붙잡고서 울며 불며 말렸고 아버진 결국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오열하셨습니다. 그날 저희 가족은 서로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이었던 건 그날 이후 아버지께선 약한 소리를 하지 않으시고 힘을 내보려 노력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버진 자전거를 타고서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는 일을 시작하실 수 있었고 어머니도 어느 조그만 식당의 설거지 일을 시작하시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신 분들 덕에 부모님께선 조금이나마 하루를 살아갈 기운을 차리실 수 있었어요.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 진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찍부터 학업은 포기하고 생계를 돕자 마음을 먹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막 14살이 된 어린아이를 받아주는 곳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린 나이에 돈을 벌려고 발품을 파는 어린절 가엾게 여겨주시는 분을 만나 운 좋게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고서 하루에 약간의 돈을 받고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 돈 조금 더 넣었으니까 가족들이랑 오늘은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그래. 알겠지?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이 있는가 하면 제가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인상을 찌푸리며 째려보는 분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아무렇지 않았느냐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아니었어요. 처음엔 참 많이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시선들도 자주 받으니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더군요. 쥐구멍에도 벼뜰 날은 온다는 말이 있죠. 평생 동안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던 저희 가족에게도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모님께선 가끔 학업이 아닌 가사 일을 선택한 절 보면서 미안해하셨어요. 넌 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인데 벌써부터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엄마 아빠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더 있었으면 더 잘난 사람이었으면 네가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었을 텐데 미안해 우리 딸.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전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집주인 아주머니도 저한테 잘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누가 봐도 흉측해 보이는 화상 흉터 평생 동안 달고서 살아갔고 이전처럼 좋은 집에서 잠을 잘 수도 맛있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도 없게 됐지만 그래도 그날 일어난 화재로 저희 가족이 모두 세상을 떠나지 않은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부모님과 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18이 되던 해까지 아주머니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아주머니가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그만두게 된 후 집 주변에 있는 미신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내가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공장 같은 곳에서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다행히 공장 사장님의 따뜻한 배려를 통해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처음 공장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던 이모님들과 삼촌들은 제 얼굴을 보고 놀라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이고 저런 젊은 처자 얼굴이랑 팔에 이게 무슨 흉터야 그래. 이런 건 평생 가는 건데 무슨 사고라도 있었어? 어릴 때 기름 보일러를 쓰다가 집에 크게 불이 한 번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목숨은 건졌는데 화상을 입어서 피부가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어머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도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거 보니 참 기특하다 기특해. 앞으로 일하면서 힘든 거 있음 여기 있는 이모들이나 삼촌들한테 말해. 말만 하면 뭐든지 다 도와줄 테니까. 항상 피부로 인해 차별 어린 시선만 받으며 살아왔는데 공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괜히 감사하더라고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이전보단 돈을 조금 더 넉넉하게 벌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가장 먼저 알아본 부분은 화상 흉터를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버린 터라 완벽하게 치료를 하기엔 많은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일찍 치료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들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보든 말든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자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들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23살이 되던 무렵쯤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가방끈도 짧은 데다 사람을 많이 만나볼 일도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이성 교제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사랑을 나눈다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결혼을 한다는 것, 제게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 혼자 살며 돈을 벌 생각이었는데 어느 날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시던 이모님이 저한테 다가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수키야, 너도 이제 23살 정도 됐지? 여자 나이 23이면 시집가서 애도 있을 나이인데 넌 좋은 사람 안 만나니? 보면 맨날 퇴근하고 집으로 바로 가는 것 같던데. 에이, 이모, 제 얼굴이랑 팔, 다리를 좀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흉측스럽다는 표정을 지을 정도인데 이런 제가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나요. 아유, 넌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얼굴이랑 팔다리에 흉터가 좀 있으면 어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이전에 너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공장에 다녔었던 삼촌 한 명 있는데
그 집 아들이 참 건실하고 착해. 너랑 나이가 한 4살 정도 차이가 날 거야. 그 집 아들이 그렇게 착하고 순한데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가서 영 속상해하더라고. 이모 네가 그의 소개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 상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면 그 상처를 극복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이모 믿고 소개 한번 받아봐. 이모의 끊임없는 권유에 저는 며칠 내내 고민을 하다 결국 그 사람을 만나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만나기로 결심을 하고 나니 혹시라도 내 모습을 보고서 놀라서 도망가진 않을지, 그래서 괜히 큰맘 먹고 소개시켜 주신 이모에게 해를 끼치진 않을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저를 처음 만난 남편은 전혀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되려 제 흉터를 보고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이렇게 물어봐 주더라고요. 그 흉터들 아프진 않아요? 오래전에 다쳤다고 들었는데 시간이 흘러도 아프고 불편한 게 화상 흉터라던데 일상생활할 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뭐 도와줄 건 없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도와줄 건 없어요. 그런데 안 징그러우세요? 얼굴도 팔도 화상 자국 때문에 다른 피부랑은 다르게 쭈글쭈글해졌는데.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게 나쁜 사람인 거죠. 그게 뭐 인생에 엄청난 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도 아닌데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고 이후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말에 마음이 제대로 건드려진 건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절 보며 어줍지 않은 위로를 건네는 대신 조용히 휴지 한 장을 건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모의 말대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정말 철철 넘치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마음이 갔고 처음 소개를 받던 날부터 만나 장장 2년 정도를 만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절 있는 힘껏 배려하면서 모든 걸 맞춰줬어요. 남편을 만나는 동안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타인의 사랑이라곤 받아본 적 없는 날, 왜 이렇게까지 사랑해주는 건지. 그래서 어느 날은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당신은 왜 쥐뿔도 없는 나랑 만나?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성격이 특출나게 좋은 것도 아닌데 사람을 돈, 직업, 얼굴 보고 만나? 막말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기면 어떻고 또 돈 없이 가난하면 어때? 사람이 좋으면 그걸로 된 거지. 그런 걸 목적으로 두고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 난.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해야겠구나. 이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와 함께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2년 연애 끝 평생 서로의 곁에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으로 처음 인사를 가던 날부터 저는 큰 난관에 부딪혀야만 했어요. 아버님께선 절 무척이나 반겨주셨지만 어머님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 이유는 제 얼굴의 흉터와 저의 짧은 가방끈 때문이었어요. 얼굴도 그렇고 팔다리도 그렇고 화상 흉터 남은 채로 어떻게 사니? 게다가 중학교도 안 갔다면서? 우리 아들은 그래도 대학까지 나왔는데. 맞아요, 어머님.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불이 났고 부모님께서도 화재로 인해 다치셔서 제가 어느 정도 생계에 보탬이 되고 싶었거든요. 가방끈 짧다고 세상 살기 힘들었던 것도 아니어서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저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인 기현 씨도 만나게 됐고요. 물론 어머님께서 보시기에 제 얼굴이 조금은 무섭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고 또 가방끈이 짧아서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좋은 아내와 며느리가 되겠다고 약속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어머니. 2년 만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만났고 마음도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색안경 끼고 보시려고만 하지 마시고 좋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 안 좋게 생각하려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거야.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무례한 행동 그만하고 이제 막 둘이서 같이 시작해보려는 청춘들 응원이나 해줘.
당신 계속 그렇게 몹쓸 마음만 가지고 있음 나중에 가서 천벌 받아. 감사하게도 아버님과 남편이 제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신 덕분에 어머님은 아무 소리도 하실 수 없었고 이내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후 남편도 저희 집으로 와서 부모님께 처음으로 인사드렸고 부모님은 예의 바르고 싹싹한 남편을 좋아라 해주셨어요. 서로의 집안에서 가족으로 인정을 받은 저흰 상견례까지 별탈 없이 마무리를 지은 후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서 함께 살기로 했는데 남편이 은반지 하나를 끼워주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정상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리고 결혼 반지도 이런 걸로밖에 못 해주지만 나중에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그땐 정말 예쁜 반지로 선물해 줄게. 우리 정말 잘 살아보자. 어둠뿐일 줄만 알았던 내 인생에 이런 온기를 가진 사람이 찾아왔다는 게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과 평생 함께하자는 약속을 했지만 제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어머님이셨죠. 상견례 땐 아무런 일도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결혼시키신 걸 후회하시진 않을까, 마음에 안 들어 하시진 않을까, 저도 사람이었기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런 저의 걱정과는 달리 어머님께선 제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어머님께선 종종 절 시댁으로 불러 여러 가지 살림들을 가르쳐 주시곤 했어요. 우리 집은 대부분 모든 음식에 쓰이는 장들을 직접 만들어 먹어. 내가 된장 담그는 법 알려주마. 우와, 어머님, 저 된장 담그는 거 처음 해봐요. 이런 거 잘 배워두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나중엔 당금주 만드는 법도 알려주마. 어머님은 된장과 고추장 등 각종 장을 담그는 방법, 당금주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청소 노하우나 설거지 노하우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까지도 빠짐없이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제게 마음을 열고 잘해주셨기에 저 또한 어머님께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절 위해 많은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버님께서 절 조용히 불러내시며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열어봤는데 그 안엔 무척 심플하지만 예쁜 구두 한 켤레가 들어있었어요. 어머나, 아버님, 이게 뭐예요? 예전에 너 신발을 좀 봤는데 좀 낡고 많이 해져 있더라고. 그리고 상견례 때도 그렇고 맨날 운동화만 신는 것 같아서 운동화도 편하고 좋지만 뭔가 중요한 약속이나 일이 있을 땐 깔끔하게 구두를 신어주는 것도 좋아. 그래서 네가 어떤 걸 좋아하려나 생각하면서 한번 골라봤다. 어때? 마음에 드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버님. 더 좋은 거 사주고 싶었는데 혹시 부담스러워할까봐 가격 딱 적당한 걸로 골랐다. 가족들 앞에서 짠하고 주고 싶었는데 너도 민망해하고 나도 좀 부끄러울 것 같아서 너만 따로 불러서 이렇게 준다.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제 신발을 유심히 봐주시고 제가 어떤 걸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구두를 골라 선물해 주신 아버님의 섬세함과 정성에 그날 엄청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부모님께선 제게 가식 없는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6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저희 부부에겐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기 천사가 찾아와 줬습니다. 사실 아이는 양가 부모님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이었기에 임신 확인을 하고서 당장에 양가 부모님들께 알려드렸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기뻐해 주셨지만 무엇보다 시부모님께서 진심을 담아 무척이나 기뻐해 주셨어요. 6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더니 하늘이 간절함을 알아줬나 보다. 이젠 홀몸이 아니니까 첫째도 몸조심, 둘째도 몸조심해야 한다. 무리하지 말고 힘든 일 있음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저는 임신 초기부터 입덧이 찾아와 모든 음식을 목구멍으로 채 넘기기도 전에 토하는 일이 일상이었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괴로워했어요. 그런 절 보면서 남편은 뭔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을까 하며 열심히 찾아봐 주기도 했고
그나마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고 말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사다 주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입덧 때문에 살이 잔뜩 빠졌을 절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임산부의 몸에 좋다는 보양식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와주셨어요. 그런 어머님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10달 동안 별탈 없이 제 뱃속에 무사히 있다 건강히 세상 밖으로 나와줬습니다. 그때도 어머님은 제게 가장 먼저 소고기를 잔뜩 넣은 미역국을 끓여오셔선 고생했다며 손수 미역국을 떠먹여 주셨어요. 아기 낳는다고 고생했다가. 감사해요, 어머님. 이런 건 친정엄마가 원래 해주시는 거라고 하던데 어머니께서 제일 먼저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난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들 장가 가서 며느리가 애기 낳으면 내가 꼭 미역국을 끓여줘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지. 정말 고생 많았어. 그날 어머님이 끓여주신 미역국의 온기, 그리고 따뜻하게 제 손을 어루만져 주시던 따뜻함을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던 저희 식구에게 갑작스런 날벼락이 떨어진 건 아이가 4살이 되던 해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가족들끼리 텔레비전을 보며 쉬고 있는데 벼랑간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전화를 건 상대는 다름 아닌 어머님이셨습니다. 예, 너희 시아버지가 몸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계속 수저를 떨어뜨리질 않나. 지금은 몸에 힘이 안 들어간다고 일어나지도 못해. 이를 어떡하면 좋니? 어머님, 아버님께 지금 한 번만 웃어보라고 말씀해 보실래요? 말은 제대로 알아들으시죠? 제대로 웃지도 못한다, 얘. 그럼 혀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한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님, 지금 전화 끊으시고 빨리 119 먼저 부르세요. 어머님의 말을 듣는데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건 딱 뇌경색 전조 증상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영문도 모른 채 알겠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었고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빨리 나갈 준비해. 아버님께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뭐? 아니, 갑자기 왜?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제대로 웃지도 못하신데 빨리 119부터 부르시라고 말씀드렸어. 우리도 빨리 갈 준비하자. 저와 남편은 서둘러 채비를 마쳤고 몇 분 후 어머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아버님이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셨으니 그쪽으로 오라는 연락이었죠. 아버님은 병원에 도착을 하시자마자 곧바로 정밀검사를 받으셨고 검사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우선 지금 빠르게 막힌 뇌혈관부터 뚫어주는 시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주 큰일이 나기 전에 오셔서 천만다행이네요. 아버님께선 그날 급히 입원을 하시고 긴급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아버님의 병간호를 하겠다고 자처했어요. 어머님과 남편은 그런 제 말을 듣고서 처음엔 정말 깜짝 놀라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만류했습니다. 안 그래도 된다. 아픈 사람 수발드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그래 여보. 굳이 당신이 그러지 않아도 돼. 어머님은 연세가 있으시고 당신도 출근하느라 바쁠 거잖아. 사지육신 멀쩡하고 놀고 먹는 사람이 아픈 사람 병간호도 잘하는 법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원래 뇌경색 치료 후 회복이 되는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나빠지기만 할 뿐이셨어요. 발가락 하나 구부리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기에 천천히 몸을 움직이실 수 있게끔 옆에서 열심히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께서 힘겹게 투병을 하시고 계실 무렵쯤 또 다른 불행이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아버님을 돌보시던 어머님께서 위암에 걸린 거였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위암 2기 상태에서 발견이 되어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함께 병행하셔야 했습니다. 어머님께선 진단을 받으신 이후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저와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얘들아. 늙으면 죽어야 하는데 안 그래도 힘든 자식들한테 침만 더 얹어준 꼴이 되었으니.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도 위암 위기라 수술 받으시고 항암 치료 받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전혀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 너무 속상해지려고 해요. 그래요, 어머니. 치료 받으시면 금방 괜찮아질 테니까 울지 마세요. 네? 흐느끼는 어머님을 보며 저와 남편 또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동시에 투병을 하시게 되니 솔직히 정신도 없었고 힘들었지만 지금 누구보다도 힘든 사람은 시부모님일 거라는 생각을 하며 두 분의 회복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남편과 돌아가며 간병을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우선 암이 더 진행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해 빠르게 수술을 진행하셨습니다. 생전 처음 하시는 수술에 많이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 저는 어머니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손을 꼭 잡아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한숨 푹 자고 일어나시면 거짓말처럼 암덩어리가 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긴장도 하지 마시고 수술 잘 받으신 뒤에 저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천만 다행으로 어머니께선 길고 긴 수술을 잘 견뎌주셨어요. 앞으로 식단 조절과 함께 치료도 잘 받으면 된다는 주치의 선생님의 말에 그래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한 집안에 환자가 둘이나 있다는 건 정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두 분을 모시면서 한 번도 힘들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가 결혼을 한 지 12년째 되던 해 아버님께선 결국 병마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님과 있었던 모든 추억들을 이 글에 담지 못했지만 아버님은 제게 정말 소중한 추억과 기억을 선물해주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골당에 아버님을 모시던 날 저는 눈물을 꾹 참고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마음 그리고 배려들 죽을 때까지도 못 잊을 거예요. 아버님께서 이렇게 떠나신 게 너무 아쉽고 슬프지만 그래도 이젠 이승에서 더 고통받지 않으셔도 되니까 편한 마음으로 보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아버님. 편히 쉬세요.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후 어머님은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보니 그 빈자리로 인해 공허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우울한 기분을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저와 남편은 대화 끝에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이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니 깜짝 놀라시며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다 늙어서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노인네 끼고 살아서 뭐 좋을 게 있다고. 말은 고맙지만 그럴 필요 없다. 혹시나 내가 힘들어 보여서 그러는 거면 시간 지나면 다 알아서 괜찮아질 테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어머님이 계속 혼자 오시고 힘들어하는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저희가 자식으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 제대로 된 도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머님. 결국 저희 부부의 거듭된 설득 끝에 어머님을 집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처음 오셨을 땐 걸음걸이 하나까지도 조심스럽게 행동하셨고 또 부탁드리지도 않은 설거지나 자잘한 집안일까지 도와주시는 덕분에 곤란할 때가 많았지만 한 달, 두 달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신 듯 보였어요. 어머니께선 위암 수술을 받고 나신 뒤부터 자잘한 잔병 치레로 인해 자주 병원에 들리셨습니다. 아무래도 연세도 연세였지만 면역력이 훅 떨어지는 바람에 겨울이 되면 쉽게 감기나 독감에 걸리셨고 틈만 나면 몸살에 알아 누우시는 일이 잦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다행이었던 건 함께 살았기에 어머님의 간호 및 병원 동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어머님께선 그런 것 하나까지도 제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다며 미안해하셨어요. 병원은 나 혼자 가도 되는데 뭐하러 맨날 따라와. 너도 귀찮을 텐데. 하나도 안 귀찮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시어머니 모시는 건데 귀찮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도 옆에 누가 있으니까 적적하진 않고 좋네. 그렇게 어머님을 모시고 살면서
옆에서 힘이 되어드린 지 5년 정도가 지난 어느 여름날, 어머님께선 저한테 말도 없이 혼자 병원에 약을 처방받으러 가셨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낙상사고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많다 보니 부상의 정도도 클 수밖에 없었고 무릎과 팔꿈치 골절로 인해 장기간 병원 신세를 지셔야 했어요. 그리고 골절 외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어머니께 찾아온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께서 과거에 치료를 받으셨던 위암이 다시금 재발을 한 것이었죠. 심지어는 재발뿐만이 아니라 폐로 전이가 된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위뿐만 아니라 폐까지 전이된 거 보이시죠? 위암 수술로 이미 위를 절제하셔서 수술적 치료는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세포 크기를 줄여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재발 이야기에 저와 남편은 완전히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함께 검사 결과 들으셨는데 혼란스러워하는 저희와는 다르게 굉장히 태연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그리고 진료실을 나오고 난 후 어머니께서는 저희 부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원래 암이라는 게 그렇다더라. 다 나아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재발도 될 수 있고 전이도 될 수 있는, 어차피 일어난 일이니까 난 그냥 받아들이련다. 이전처럼 항암 치료도 하고 약도 잘 먹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나아지겠지. 예전처럼 하시면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니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치료를 받고 나면 예전처럼 어머니께서 다시 힘을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많은 부분에서 변수가 찾아왔어요. 투여한 항암제는 어머니의 몸에 맞는 것이 한 개도 없었고 다양한 내성과 부작용으로 인해 피부 가려움증과 염증이 찾아왔습니다. 더군다나 구토 증상까지 찾아와 나중에 링거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으셔야 했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니 살고자 마음을 먹으셨던 어머니께서도 점점 괴로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낙상 사고로 인해 골절된 관절도 제대로 아물지 않아 통증을 일으켰고 어머님은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며 괴로움을 호소하곤 하셨죠. 아가, 나 좀 살려다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고통스러울 바엔 차라리 눈을 감는 게 훨씬 낫겠어. 너무 아파. 어머니,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건 수많은 내성과 부작용을 낳던 항암제들 중 어머님의 몸에 맞는 항암제가 딱 하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딱 그 무렵에 골절 치료가 마무리됐고 어머님께선 몸에 맞는 항암제로 집중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1년, 2년, 3년.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지만 어머님의 몸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암덩어리들은 작아져서 우리에게 희망을 줬다가 다시 커져서 절망을 안겨줬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졌다가를 반복하더니 어느새 폐뿐만 아니라 피부와 복막까지 전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의사 선생님은 가장 최악의 케이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호자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 상황으로선 항암을 진행한다고 해도 어르신의 몸이 버텨주지 못할 겁니다. 더 이상의 치료는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해보면 안 될까요? 저희 어머니 자그마치 5년이나 힘든 거 버텨주셨는데 할 수 있는 게 더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남은 시간은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밖에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참 동안 눈물을 쏟은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 항암 치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도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울먹거리고 있는 저와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보시던 어머님께선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 할 만큼 했어. 난 이제 세상에 미련이 없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치료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려고 했는데
정해진 시간보다 더 살다 가려고 발버둥 치면 그것만큼 추해 보이는 것도 없어. 잘 된 거야.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며느리 이렇게 마음이 여려서 내가 어떻게 눈을 감을꼬. 어머님은 절 위해 많은 걸 내어주셨는데 정작 저는 아픈 어머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신 어머님을 위해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고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선 조용히 잠을 자듯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나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두 분 간호한다고 당신이 너무 고생했다. 정말 고마워. 내가 눈 감는 순간까지 당신한테 정말 잘하면서 살게. 당신도 고생 많았어. 우리 조금만 더 슬퍼하자. 그리고 하늘에서 두 분이 보면서 웃음 지으실 수 있게끔 행복하게 잘 지내자. 남편과 전 서로 행복하게 잘 지내자고 다짐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고 고생했기 때문에 함께할 남은 시간들은 행복으로만 장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약속했고 최대한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혼자서 바람을 쐬러 갔다 온다며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고 때로는 1박 2일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집을 비우는 날도 있었어요. 처음엔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이 너무 커서 그 마음을 달래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도 그런 행동을 하니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24번째 결혼기념일이 되던 날 제게 충격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나 당신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어. 우리 이제 이혼하자.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혼이라니? 갑자기 왜?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이랑 갈라서려고 생각은 했었어. 그런데도 말을 안 꺼내고 있었던 건 나 혼자 어머니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였어. 어머니를 옆에서 간호할 사람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여태까지 당신을 이용하면서 살았던 거야. 그리고 이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당신 존재가 아예 필요 없어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갈라서자.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기나 해? 오늘이 우리 24번째 결혼 기념일이야.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날 원망하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 자유니까 알아서 하고 서류는 나중에 내가 준비해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의 단호한 말에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남편과 함께하는 삶과 마지막은 여러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도 남편과 이혼을 하는 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더 혼란스러웠고 나중엔 눈물도 흐르더군요. 대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있다면 정말 미안해. 사과할게. 내가 아무리 싫어도 지겨워도 그냥 서로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자. 아니면 우리 재우 성인 될 때까지만이라도. 미안한데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을게. 남편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집을 나갔고 저는 그날 저녁 정말 눈이 퉁퉁 붓도록 울다 지쳐 잠에 들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봐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잘 지내자 행복하자고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밖으로 돌기 시작하더니 저를 이용했다느니 하는 말을 내뱉으면서 이혼을 하자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의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편을 의심하게 된 전 다음날 남편의 뒤를 조심스럽게 밟았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말없이 혼자서 집을 나섰고 남편이 나가고 1분 정도가 지난 뒤 남편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뒤를 따라갔어요. 그렇게 20분 정도를 걸어 남편의 발길이 닿은 곳은 바로 암수술 전문으로 유명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저는 뜻밖의 장소로 들어가는 남편을 본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여기 있어?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당신이 한 말이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닌가 의심도 들어서 조용히 따라왔어. 그런데 대학병원이라니. 빨리 대답해. 여긴 왜 하냐니까? 누가 아파? 그래서 병문안 온 거야? 그냥 당신도 같이 들어가자. 따라와.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따라오라는 말과 함께 병원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런 남편의 뒤를 조용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누군가의 병문안을 온 것이 아니라 환자로서 병원에 찾아온 것이었어요. 남편을 따라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이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고 그저 남편이 왜 환자로 온 건지 어디가 안 좋은 건지 그저 걱정만 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의사 선생님을 통해 남편이 이곳으로 혼자 찾아온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었어요. 이유를 들은 전 충격에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죠. 보호자분께 환자분 상태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담도암 2기입니다. 담도암 2기요? 담도암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통로 역할을 해주는 담관이라는 곳에 종양이 생긴 병을 말합니다. 초기엔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진행이 될수록 뚜렷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말기에 다다른 상태로 내원을 해주시는 병이에요. 그럼 저희 남편은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1기의 경우엔 생존율이 70% 이상이지만 2기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생존율이 확 떨어지는 병이 담도암입니다. 그래도 아주 절망하실 상황은 아닌 게 2기이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는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담도암은 재발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암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환자분께선 빨리 수술 일정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 의사 선생님, 수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신은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방금 의사 선생님 그러셨잖아. 생존율이 떨어진다고. 수술 안 하면 당신 죽는 거야. 선생님, 빨리 수술 일정 잡아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의사 선생님은 우선 오늘 입원을 하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자고 말씀하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서 남편을 데리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데 정말 복합적인 생각들이 막 들면서 눈물이 미친 듯이 차오르더군요. 이런 이유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으며 이혼을 하자고 한 건가 싶어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당신 이래서 이혼하자고 한 거였구나. 맞지?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말을 해서 사람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어? 왜 솔직하게 말 안 했어? 언제부터 아팠던 거야? 한 달 전쯤인가? 그때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눈이 노랗게 변하기도 하고 명치 아랫부분이 심하게 아프기도 하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갔더니 나더러 담도암이라고 하던 거야. 암이라는 단어를 듣는데 제일 먼저 당신 생각이 들더라고. 당신은 12년 동안이나 우리 부모님 병수발 들면서 자기 삶도 없이 살았는데 내 병수발까지 들라고 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미친 척하고 당신을 모질게 밀어냈던 거야. 나라는 인간한테 있는 적 없는 적 다 떨어지길 바라면서. 당신이 아프다는데 내가 그깟 병수발 하나 못 들어주겠어? 그런 게 이유였다면 난 절대로 이혼 못 해줘. 남편은 그런 절 꼭 끌어안고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말기가 아닌 2기였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2주일 정도 뒤 수술을 진행하겠다며 그 사이에 먹을 수 있는 걸 많이 먹어두고 최대한 건강하게 살을 찌워두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 아무거나 다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단백질을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지방이 적은 고기나 두부 같은 것들이요. 수술을 하게 되면 제대로 못 움직여서 근육이 충분히 있는 상태로 만들어두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도 수술 가능한 상태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수술이 가능한 케이스가 담도암에선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2주 동안 컨디션 관리 잘하세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저는 남편을 위해 열심히 간호를 시작했습니다. 근육과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 줬고 틈날 때마다 남편을 데리고 병원 한 바퀴를 도는 등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소식을 들은 아들도 병원으로 찾아와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나름 의젓하게 눈물을 보이지 않고 남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줬어요. 이럴 땐 아들의 존재가 참 듬직하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최적의 컨디션까지 끌어올린 남편은 수술 전날 제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안방 서랍 두 번째 칸에 보면 USB 하나랑 당신한테 남긴 선물 하나가 있을 거야. 선물은 꼭 열어보고 USB는 오늘 내 짐 가지고 오면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확인해봐. 아이, 뭔데 그래, 사람 궁금하게. 미리 말해주면 재미없지. 확인해보면 알아. 남편의 말을 들은 전 집으로 와 남편의 옷가지와 속옷 등을 추가로 챙기며 두 번째 서랍장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엔 반지 케이스로 보이는 것 한 개와 USB 한 개가 들어있었고 저는 컴퓨터를 켜서 USB를 연결시킨 다음 그 안에 있는 영상 하나를 클릭해 재생했습니다. 그러자 화면 속에 약간은 어색해 보이는 남편이 등장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보, 아마 이 영상을 볼 때쯤 난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겠지? 아마 이혼을 얘기한 날 원망하고 있진 않으려나.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가 50이 넘었으니 세월 참 빠르다. 그치? 있잖아 여보, 당신한테 감히 이혼을 이야기해서 미안해. 당신한테 그렇게 상처를 줘서 미안해. 난 당신을 불행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신 마음에 그렇게 스크래치를 냈다. 그게 못난 내가 할 수 있는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염치 없지만 이런 날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네. 여보,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옆에 있던 반지 케이스를 꼭 열어봐. 내가 당신한테 얘기했었지? 그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당신한테 고작 싸구려 은반지 하나만 끼워줬지만 나중에 더 좋은 반지를 끼워주겠다고. 당신 손가락에 더 예쁜 반지를 일찍 끼워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마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당신 같은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거야. 내 마지막 사랑 수키야. 정말 많이 사랑한다. 남편이 남긴 영상을 보는 내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여있던 반지 케이스를 열어봤어요. 그 안엔 정말 예쁜 다이아 하나가 박혀있는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했을 때 제게 했던 약속을 늦게나마 지켰던 것이었죠. 저는 이런 걸 받고 싶었던 게 아닌데 남편이 끼워준 은반지 하나로도 충분했는데 그걸 보고서 목이 메어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저는 영상을 모두 본 다음 반지를 끼고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퉁퉁 부어있는 제 눈을 보고서 남편은 웃으며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당신 눈이 삼자가 됐네. 완전히 퉁퉁 부어선. 누가 그런 영상 미리 찍어 놓으래? 정말 사람 속상하게 하는데 뭐 있다니까. 난 정말 당신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동안 힘들었던 거 내가 다 아니까. 근데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미안해 여보. 미안하면 수술이나 잘 받고 와. 그리고 앞으로 나랑 헤어질 생각도 하지 말고 미안하다고 말할 생각도 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지내. 약속할 수 있지? 수술 잘 받고 나와서 눈 감는 날까지 우리 가족 하나만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지내겠다고 약속할게. 정말 진심으로 많이 사랑해 여보. 그 후 남편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는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저희 가족에겐 기적이 찾아와 줬어요. 다행히 담도 외엔 다른 부위에 전이가 진행되지 않아 암이 발생한 담도와 담낭만 제거를 했고 수술 후 합병증이 일어나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런 문제 또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벌써 수술을 하고 관리와 추적 관찰에 들어간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수술했을 때 많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남편도
수술 후 재발 예방 차원으로 방사선 치료까지 함께 진행한 후부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말이죠. 남편은 지금도 가족끼리 같이 밥을 먹고 나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때 일찍 병원에 가지 않았으면 내가 우리 가족이랑 지금 이렇게 일상을 누리고 있지도 않았겠지? 아휴, 상상만 해도 아주 끔찍하다 끔찍해. 맞아, 잘했어. 나 고생 안 시키겠다고 그때 그런 식으로 사람 상처 주면서 말한 건 아직까지도 좀 상처이긴 하지만 그땐 정말 미안해. 그래서 지금 당신한테 더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나님. 아버지, 요즘 보니까 운동을 좀 소홀히 하시는 것 같던데 이제 저도 시험 끝났고 하니까 앞으로 매주 주말마다 저랑 배드민턴이나 치러 가요. 아들, 지금 날씨가 좀 덥잖아. 더운 날 운동하면 그건 되려 건강을 망치는 길이라고 했어. 그러지 말고 집에서 편하게 에어컨 쐬면서 텔레비전이나. 역시 아빠 생각해주는 건 우리 아들밖에 없네. 내가 배드민턴 채 사줄 테니까 같이 신나게 땀 흘리고 와. 이렇게 저희 가족은 일상 속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농담도 주고받으며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지금까지도 정정하게 잘 지내고 계신데요. 아팠던 사위의 이야기를 듣고서 종종 암 관리에 좋은 음식들을 보내주시곤 한답니다. 사위 사랑은 장인 장모가 보여준다라는 걸 몸소 실천하고 계세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절망의 길을 걸어왔던 저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남편이라는 희망을 만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았던 저도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혹시라도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 요즘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이 악물고 버티면서 삶을 열심히 살아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만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